다음 살펴볼 경기 이제 LA 램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28대 17. 램스가 아닌 돌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사실 이제 많은 팬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경기입니다. 바로 이제 투아 턴거바일라 선수의 데뷔전이었는데요. 댄 마리노 선수가 이제 2000년에 은퇴한 이후에 22번째 선발 쿼터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핀스의 팬분들은 거의 한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제 투아 턴거바일라 선수가 과연 이 고통을 끝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팍스에서 이번 경기를 홍보하면서 이제 만든 일러스트 사진이었거든요. 투아와 4명의 네. D라인. 근데 이제 투아의 뒷모습 네. 그리고 램스 수비의 이제 주요 선수들 뭐 에런 도날드나 제런 램지 같은 이제 주요 선수들이 이제 투아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 네. 그런 구도의 이제 일러스트였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저희 유튜브 영상 사진에 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인상적인 사진이었는데 결과는 반대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이 경기의 키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의 승패는 다른 곳에서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투아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이제 투아의 성적을 보면 22번의 패스 시도, 그중 12번이 성공이 있었습니다. 54.5%의 패스 성공률과 함께 93야드,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좋은 출발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럼에도 첫 승을 거뒀으니까 절반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패스 플레이부터 에런 도널드 선수에게 이제 웰컴 투 NFL을 한번 당하면서 출발을 했었던 투아였잖아요. 바로 스트립색을 당하면서 이제 턴오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투아가 좀 험난한 데뷔전이 되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팀은 승리를 했어요. 예. 근데 뭐 투아 자체만 보면 사실 저는 이미 저스틴 허버트나 조 버로우에게 이제 눈이 너무 높아져서인지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2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 패스가 한 개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패싱 플레이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한 것도 단 5번밖에 되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아직 리시버들과의 호흡이 좀 잘 맞지 않았는지 리시버들이 좀 드랍을 하는 경우들도 좀 종종 보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왼손으로 패스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손 쿼터백들이 던지는 공만 받았던 리시버들이 좀 이제 스파이럴이나 이런 게 반대 방향이잖아요. 좀 익숙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진만 위원한테 의견을 이제 저희가 받아왔는데 네.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피츠패트릭이 투아보다 나은 것 같다. 그건 저도 공감해요. 그리고 이제 바이위크가 있기는 했지만 리시버들과 아직 손발을 맞출 시간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았다. 네. 그러면서 좀 재밌는 용어를 좀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봐서 네.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하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에서 온 이제 영어 단어입니다. 이제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하보가 되겠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제 rapport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읽게 되는데 이게 어떤 선수들 간의 어떤 케미스트리를 뜻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케미스트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 예. 이 두 가지 요소가 좀 합쳐진 단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봐도 괄호 안에 친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 옆에 관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만 위원이 이제 풋볼에서 사용하는 이 레포어의 개념에 대해서 예. 좀 설명을 해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속된 위치, 약속된 시점에 쿼터백이 미리 공을 던지고 리시버는 그 시점에 이제 맞춰서 공을 잡아내는 예. 뭐 이런 뭐 플레이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이 레포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브레이디와 에델만 같은 어떤 그런 케미스트리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투아는 아직 뭐 손발을 맞출 기회도 없었고 실전도 사실상 이날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레포어가 형성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또 에런 로저스와 관련해서도 이 에런 로저스가 다반테 아담스에게만 이 레포어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다른 선수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런 좀 공간 패스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덧붙여 주셨어요. 이게 좀 심리적인 허들이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왜냐면 이제 에런 로저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남을 믿기에 허들이 높아가지고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죠. 내가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네. 내 패스를 네가 받을 수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만 위원이 또 투아의 데뷔전에서 또 인상적으로 지켜봤던 포인트는 부상 이슈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NFL 레벨의 수비수들의 강한 히트를 당하고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스냅에서의 그 스트립셋을 아마 더 유심히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투아가 뭐 그렇게 겁을 먹는 모습은 없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도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뭐 부상이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조버로우나 뭐 저스틴 허버트 같은 뭐 화려한 데뷔전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투아에게는 아직 시간과 기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첫 경기를 잘 복귀해서 또 두 번째 경기 더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겠어요. 예. 어쨌든 이 투아 선수가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음에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수비팀 그리고 스페셜팀 그리고 제러드 고프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개는 마이애미인데 네. 하나는 마이애미가 아니네요. 네.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페셜 팀이 펀트 리턴 터치다운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7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도 이 색으로 펌블을 만들고 펌블 리턴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으니까 여기도 7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수비랑 스페셜 팀이 만들어준 점수가 14점. 이날 이 마이애미 돌핀스가 만들어냈던 점수가 총 28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수비팀이랑 스페셜팀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투아가 터치다운을 연결했던 것도 그 마이애미 수비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제공을 했던 게 또 큰 기여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공헌까지 감안하면 뭐 대부분의 점수를 수비와 스페셜팀에서 좀 만들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크게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셜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 하킴 그랜트 선수의 88야드짜리 펀트 리턴 터치다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정말 빠르고 장난 아니었죠. 정말 상대 수비들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어렸을 때 막 그냥 유머처럼 하던 그 비사이로 맞까? 뭐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비사이로 맞까? 네. 비를 안 맞겠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날 제가 수비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날 63번의 드랍백 상황이 있었어요. 드랍백 상황에서 21번이나 수비진이 프레셔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드랍백을 하면 1번이 프레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러드 고프가 이걸 이겨내기에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 투아 선수가 에런 도널드한테 이제 스트립색을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왜 어릴 때 보면 어디 가가지고 맞고 오면 형이 와가지고 야 네가 우리 동생 때렸어? 약간 이런 것처럼 수비진이 와가지고 야 네가 우리 동생 때렸어? 이러면서 이제 제러드 고프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네. 비유인 것 같고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에는 이 패스러시가 약해서 굉장히 고민거리였잖아요. 네. 그런데 뭐 수비진에 많은 보강을 하면서 이번 시즌에는 또 조금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입된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임마누엘 오그바가 그 결정적인 스트립색을 하고 이거를 앤드류 반 힌켈이 78야드짜리 펌블 리턴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마이애미가 승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고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프가 이날 2개 펌블 러스트를 기록을 했고 인터셉션도 2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까지 같이 던졌어요. 뭐 김민준 아나운서가 워낙 항상 고프를 좀 비판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게 어떻게 연간 3,350만 달러 받는 쿼터백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안 되죠, 냉정하게.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측은지심이 있는데 네. 이번 경기는 뭐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왜 장기 계약을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맥베이 감독이 자신의 뭐 스타일에 맞는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지금까지의 경기력은 그렇게 썩 램스 팬들이 원하던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예. 이번 경기 램스가 스탯적으로 얼마나 유리한 경기였냐면 퍼스트 다운이 31개 대 8개 그리고 타임 오브 포지션이 36분 29초 대 23분 31초 토탈 야드가 471야드 대 145야드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스탯을 기록하고도 경기에 질 수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좀 오랜만에 깨달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턴오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거를 또 잘 알려주는 경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스페셜 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저희가 이제 돌핀스가 스페셜 팀에서 터치다운을 만들어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이제 투어 데뷔전이기도 했잖아요. 램스에서도 데뷔를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팀을 돌고 돌아서 카이 포베스 선수가 이날 이제 램스 유니폼을 입는 첫 경기였는데 첫 경기 첫 번째 필드골 시도부터 노구술 기록을 했어요. 그 장면이 원 포지션 차이로 이제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나름 중요했던 48야드짜리 필드골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미스를 하면서 뭐 추격의 모멘텀을 이제 이어가질 못했는데 이 램스의 키커와 관련한 최근에 좀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시즌까지 이제 견고했던 그렉 주얼라인이 있었어요.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이적을 했죠. 근데 이 선수가 FA가 됐을 때 이제 잡지 않고 대신에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에 샘 슬로먼이라는 루키를 뽑았습니다. 예. 근데 이 선수가 시즌 전반기 동안에 이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방출이 됐고 그래서 이제 대체자로 영입한 게 이 카일 포베스였거든요. 예. 그래서 램스가 펀터는 이제 조니 에커라는 리그 최정상급의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키커에서는 주얼라인 이후에는 마땅한 좀 대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램스의 수비에서는 제일런 램지 선수가 결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로는 이제 일리스라고 떴는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이제 경기를 앞두고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 이후에 이 경기가 좀 뛰기 어렵겠다라는 판정이 나와서 곧바로 이제 LA로 돌아갔다고 해요.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빠졌음에도 램스의 수비가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15야드가 넘는 플레이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야드가 넘는 플레이도 딱 한 번. 그 15야드 플레이밖에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잘 막으면 뭐합니까? 턴오버 4개를 허용하면서 공격권을 넘겨주면 수비가 아무리 잘해도 이기기 힘들죠. 그래서 공격과 수비가 좀 균형 있게 이제 돌아가야만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당연한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주는 경기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램스에게는 정말 뼈아픈 패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NFC 웨스트에서 이제 치열한 순위 싸움 중인데 네. 나중에 시즌 리뷰를 할 때 혹시 램스가 뭐 원하는 곳까지 가지 못한다면 이날 돌핀스에게 패했던 이 경기가 좀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LA 램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뉴욕 제츠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인데요. 35대 9 일단 이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크게 할 얘기가 있나 싶어요. 저도 좀 분량을 짜내느라고 좀 이리저리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네. 뭐 쉽게 정리를 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체구가 작은 그리고 약해 보이는 다윗이 이제 필살기를 써서 이제 골리앗을 제압을 하잖아요. 무슨 필살기인가요? 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번 이제 리뷰를 준비하면서 좀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네. 그 뭐 돌을 던진 거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그 돌을 이제 골리앗의 약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인중 사이에 정확하게 이제 던지면서 인중이에요? 네, 뭐 제가 찾아봤을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 너무 아프겠네.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네. 현실 속에서는 칩스가 그렇게 약점이 있지도 않았고 제츠가 그 약점을 공략할 능력도 없었다. 뭐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제츠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을 거예요. 네. 제츠 얘기를 먼저 해보면 승리에 대한 여부보다는 얼마나 망신을 덜 당할 것이냐가 좀 관전 포인트였다.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경기 초반에는 나름 뭐 차곡차곡 필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뭐 9대 14인가요? 그 정도까지 추격을 하면서 나름 좀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뭐 이내 한계를 드러냈고
뭐 결국 전반기 8경기를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날 이제 이 3개 필드골만을 기록했었던 제츠인데 터치다운이 없었는데요. 레드존 진입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ESPN에 가보면 그 경기 결과를 정리해주는 네. 그 스탯에 그 레드존에서 몇 번 들어갔고 그걸 몇 번 터치다운으로 연결했는지에 대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드존 이피션시라고 나오죠. 근데 그게 0-0인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그 기록을 적어왔는데 뭐 이 레드존을 한 번도 가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 경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을지 경기를 안 보신 시청자분들도 좀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 트레버 로렌스에 가까워지고 있는 뉴욕 제츠인데 지금 트레버 로렌스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직구준 팬들은 뭐 제츠에 가기 싫어서 뭐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워낙 세계적으로 이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그런 농담은 좀 삼가야겠죠. 어쨌든 트레버 로렌스 선수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뭐 그와 별도로 이제 제츠는 정말 최악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즌 시작 전부터 예고된 어떤 그런 상황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즌 시작하기 전에 자말 아담스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내보냈었던 제츠였잖아요. 거기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레비온 벨 선수를 방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비온 벨 선수까지 떠나보낸 제츠인데 그 이후에 또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황충이라고 불러야겠죠. 이 프랭크 고어 선수가 이제 주전 러닝백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얇은 넵스가 점점 더 이제 습자지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리시버진도 살펴보면 넘버 1, 2 리시버 역할을 해줘야 되는 제이미슨 크라우더, 브리샤드 페리먼이 최근에 모두 부상으로 이제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신인 덴젤 밈스가 넘버 1 역할을 해야 되는 뭐 이게 좀 제츠의 현실이 아닌가 싶고 예. 지난 시즌까지 제츠에 있었던 로비 앤더슨이 뭐 사실 그때는 이제 반쪽짜리 선수가 아니냐는 좀 박한 평가를 받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제츠를 떠나서 펜서스로 가서는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로비 앤더슨이 문제가 아니라 예. 제츠가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츠가 문제라는 게 뭐 정론이라고 봐야겠죠. 제츠를 너무 까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칩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칩스가 또 제츠를 까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츠 수비를 그냥 찢어놨습니다. 이날 416야드에 5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144.4의 패서 레이팅을 찍고 재빠르게 퇴근을 했어요. 마홈스가 오랜만에 맑은 날씨 속에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던 버팔로, 눈이 오던 덴버에서 좀 경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마홈스였는데 예.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이제 실력 발휘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트리비스 켈시가 109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타이렉 힐이 98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미콜 하드먼이 96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그러니까 셋이 합쳐서 300 플러스 야드에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다가 디마커스 로빈슨까지 63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끝났어요, 그냥. 그냥 칩스의 주요 스킬 플레이어들이 이제 자신들의 스탯 쌓기 뭐 경쟁을 했다. 예. 뭐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이 선수들은 이제 워낙 다 항상 잘해주던 선수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칩스가 제츠를 만나는 경기였기 때문에 다소 좀 방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앤디 리드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둔 것 같아요. 예. 칩스가 지난 시즌에도 우승을 했고 뭐 다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선수들은 뭐 첫 번째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신생팀처럼 여전히 좀 승리를 갈구하는 듯한 그런 이제 최선을 다하는 장면들이 이제 경기 내내 좀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칩스는 한 번의 우승이 아니라 한 번의 왕조에 도전하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런 좀 확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장면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페이크 펀트를 성공시켜서 드라이브를 연장을 했어요. 제츠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상대의 필드골 시도를 블락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점수차가 꽤 벌어진 뒤에 이제 칩스가 펀트를 찼거든요.
그래서 이 펀트가 상대 엔드존 근처에서 이제 좀 바운드가 됐는데 이 칩스의 스페셜 팀 선수들이 이 공을 엔드존 앞에서 멈추기 위해서 2명, 3명의 선수들이 다이빙 캐치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칩스는 정말 강팀이구나.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날 이제 경기 중에 나왔던 자막 중에 재밌는 자막이 하나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LSU가 지난 시즌 대학 챔피언십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뽑혀서 이제 NFL 무대로 진출을 했는데 LSU 출신의 주요 선수들이 뭐 주요 공격 지표에서 아주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런 예. 재밌는 자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키 패싱 리더 조버로우, 그리고 루키 러싱 리더 에드워즈 헬레어, 예. 그리고 루키 리시빙 리더 저스틴 제퍼슨까지 이 세 선수가 모두 LSU 출신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LSU 출신 신인들이 이번 시즌 NFL을 좀 강타하고 있다. 뭐 이런 재밌는 자막이 또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LSU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연착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겠고, 뭐 경기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칩스가 제체를 좀 압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처 칩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콜츠와 라이언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41대 21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건 콜츠의 수비진이었습니다. 뭐 일단은 라이언스의 러싱 공격을 완벽하게 제어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내내 29야드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이제 콜츠의 런 디펜스였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13번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번 러싱에 2.2야드밖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라이언스의 넘버 1, 2 러닝백인 디안드레 스위프트와 에드리언 피터슨의 기록만 좀 살펴보면 예. 둘이 합쳐서 11번의 러싱에 8야드 전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당 1야드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매튜 스태포드의 일부 스크램블링 이런 기록들이 더해지면서 뭐 2.2야드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실질적인 이제 정통적인 러싱 공격은 지금 시도당 1야드도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수비의 중심에는 이제 데리우스 레너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9개의 태클에 하나의 색, 하나의 태클 폴로스, 하나의 큐비 히트, 그리고 하나의 포스 펌블까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색이 5개, 태클 폴로스가 9개, 큐비 히트가 7개가 나오면서 매튜 스태포드 선수를 굉장히 괴롭혔었던 콜츠의 수비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리우스 레너드라고 하면 퀸튼 넬슨과 함께 데뷔 시즌에 바로 올프를 뽑혔던 예. 뭐 리그를 주름 잡는 라인베커입니다. 근데 괴물이죠. 그런데 지금 부상 때문에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경기가 복귀전이었는데 뭐 복귀하자마자 뭐 바로 경기 감각 이런 문제 없이 바로 최고의 활약을 해줬고 특히 그 3쿼터 막판 승부처에서 스트립색을 기록해준 것이 예. 정말 콜츠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공격 쪽에서 필립 리버스 선수가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0%에 가까운 패스 성공률, 그리고 262야드와 함께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필립 리버스 선수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이 특히 깊었던 건 패스 시도가 33번이 있었어요. 근데 한 선수에게 6번 이상의 패스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리시버들을 사용을 했었고 리시버진을 골고루 사용하면서도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에런 로저스와는 굉장히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무려 11명의 선수가 리시빙 기록을 나눠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리버스가 정말 다양하게 선수들을 잘 활용을 했고 또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지적되던 게 이제 리버스의 턴오버 문제였는데 예. 이번 경기에서는 단 하나의 턴오버도 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치러가면서 뭐 매튜 스태포드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매튜 스태포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스태포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날 스탯만 놓고 보면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36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이니까 스탯만 보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날 이제 스태포드가 2개의 턴오버를 범했거든요. 근데 2개의 턴오버가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에 나왔습니다. 3쿼터의 펌블 그리고 이제 4쿼터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는데 이 2개가 모두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면서 경기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게 지금 3쿼터와 4쿼터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바로 연달아 있었던 공격 드라이브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인터셉션은 바로 픽식스로 연결이 되면서 또 터치다운을 허용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스태포드가 이 두 개의 턴오버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14대 20, 그러니까 해볼 만한 스코어였는데 이 두 개의 턴오버를 범하면서 14대 35까지 경기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예.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스태포드가 굉장히 외로워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라인이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콜츠의 이 러싱 디펜스가 굉장히 좋긴 했지만 일단 러싱이 안 된 건 오라인의 책임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오라인이 러싱 레인도 못 열어줬고 그렇다고 패스 블락을 잘해줬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날 이제 스태포드가 굉장히 쫓겨다녔습니다. 색도 많이 당했고. 근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라인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 러싱 안 되지 리시버진이 있긴 한데 이날 이제 케니 걸라데이 선수가 중간에 나갔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고군분투한다라는 느낌을 좀 줬습니다. 뭐 라이언스가 연승을 달리면서 좀 상승 분위기에 있었는데 그게 결국 오래가질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5할 밑으로 이제 승률이 떨어지고 말았고 뭐 케니 골라데이에 대한 뭐 트레이드 루머가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거래가 성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되는 팀은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라이언스가 어느새 홈에서 승리한 지가 1년이 넘었다 그래요? 저도 이제 현지 자막을 뭐 보고 나서 예. 이제 실제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2019년 10월 27일 현지 시간으로 예. 이제 뉴욕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무려 1년 넘게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홈에서 무려 7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볼이 뭐 홈 어드밴티지가 또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 네. 뭐 그것과 상관없이 프로 스포츠 팀이라면 이제 팬들에게 이제 승리의 기쁨을 주는 게 또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라이온스가 홈 경기에서 계속되는 부진 이거는 이제 좀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원조 공장. 원조 빵 16이잖아요. 원조 빵 공장. 뭐 어쨌든 이제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변화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콜츠는 어느새 이제 5승 2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개막전에서 잭슨빌 제기어스를 상대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시즌도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억이 좀 오래 가서 그런지 콜츠가 강팀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성적이 5승 2패입니다. 좀 놀랐어요. 콜츠 팬들은 겹경사를 맞은 게 뭐 자신의 팀들도 이겼지만 지구 우승 경쟁의 가장 큰 라이벌인 테네시가 연패를 당해주면서 예. 지금 5승 2패로 공동 1위에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말 콜츠 팬들에게는 이제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남은 스케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콜츠가 지금 시즌 후반기 스케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보기만 해도 헛웃음이 나오는 스케줄인데 다음 주가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경기입니다. 홈 경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테네시 타이탄스 원정. 그 다음이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홈 경기. 또 테네시 타이탄스 만나게 돼요. 거기다가 휴스턴 원정. 여기는 좀 해볼만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 원정. 여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휴스턴 텍산스와의 홈 경기. 그리고 피츠버그 스틸러스 원정 경기.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를 만나게 되는데 잭슨빌 제기어스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상대 팀들이 그렇게 만만한 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콜츠가 최근 2년간 이제 전반기에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에 이제 속절없이 연패를 당하면서 무너졌던 것이 좀 반복됐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콜츠 팬들에게는 좀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후반기 스케줄을 살펴보면 그것이 또 반복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들어요. 예. 그리고 지구 라이벌이 이제 테네시보다도 이제 스케줄이 안 좋은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테네시를 넘으려면 그 두 번의 맞대결에서 좀 좋은 결과를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살펴볼 경기는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16대6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는데 이날 일단 저 경기장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현지 중계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정말 많은 바람이 불었고 네. 경기 중에 이따금씩 기습적으로 우박이 내릴 정도로 맞아요. 정말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환경이라면 애초에 많은 점수가 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혹시 테크모 월드컵 98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 소위 세이브 축구 시가 축구. 네, 시가. 그쵸. 예. 네. 그 게임에서 이제 브라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기술이 바나나 슛이라는 슛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슛이 이 경기에서 나왔어요. 뭐 그 바나나 킥은 사실 상대 수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네. 이제 뭐 대부분 골이 들어가게 하는 아주 필살기스러운 이제 그런 기술인데 이 풋볼에서의 바나나 킥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킥이죠. 데니엘 칼슨이 이제 첫 번째 필드골 시도에서 킥을 찼는데 처음에 이제 살짝 오른쪽으로 가다가 계속 감겨서 왼쪽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잘못 찬 게 아니라 네. 그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스 필드골이 됐고 네. 그거를 코디 파키가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에 그 코디 파키의 첫 번째 필드골을 보면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포물선으로 킥을 차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경기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양 팀의 쿼터백이 그래서 그런지 경기 운영 방식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러싱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플레이들이 나왔습니다. 뭐 좀 클래식한 경기였다고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양팀 쿼터백의 역량 부족이라기보다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그렇다고 이제 양 팀의 쿼터백이 잘했느냐? 그렇다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일단 이제 메이필드부터 보면 이날 베이커 메이필드가 50%가 안 되는 패스 성공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122야드만을 기록을 했었고 데리카는 이날 112야드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데리카가 데뷔한 이후에 최저 패싱 야드 경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정도로 좀 날씨가 받쳐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차이를 만들어냈던 선수 디프런스 메이커는 조시 제이콥스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터치다운은 없긴 했는데 128야드를 뛰면서 이제 공격을 주도했던 선수가 조시 제이콥스였고 시간까지 굉장히 많이 태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시애틀과 나이너스의 경기에서는 주전 러닝백들이 없었기 때문에 쿼터백 역량의 차이로 이제 시애틀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경기는 반대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러싱 공격에 의존을 해야 됐고 그래서 주전 러닝백이었던 조시 제이콥스 그리고 닉첩이 없는 상황에서 주전 러닝백 역할을 해주는 카리먼트의 맞대결에서 조시 제이콥스가 이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레이더스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타임 오브 포지션을 보면 37분 48초 대 22분 17초. 그러니까 거의 한 2대 1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저도 제이콥스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뭐 제이콥스도 이제 기대치가 높은 선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한마디 좀 잔소리를 하자면 한 가지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예. 이게 13대 6으로 앞서던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레이더스가 브라운스 진영 2야드 지점에서 퍼스트 앤 골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이콥스에게 3번 연속 그 터치다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네. 제이콥스가 1야드까지는 갔지만 결국 엔드존을 넘질 못하면서 이게 그냥 필드골로 만족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 경기 승패가 바뀌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이콥스가 이 장면은 조금 더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3번의 그 러싱 시도 모두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을 받고 나서 그 오른쪽으로 이제 살짝 그냥 돌파를 하는 요 너무 정석적인 방법만 고집을 했는데 이게 3번 연속 통하지를 않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뭐 레이더스의 코칭 스태프 그리고 제이콥스 모두 좀 한번 복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레이더스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 전까지
6경기를 치렀던 레이더스였잖아요. 근데 이 6경기 중에서 최소 실점이 24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터치다운을 3개씩은 이제 허용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브라운스를 6점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터치다운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패스러시가 좋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인 이제 수비가 브라운스를 잘 억제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2미닛을 앞둔 상황에서 이 자비스 랜드리에게 향하던 패스를 라마커스 조이너 선수가 이제 몸을 날려서 막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수비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레이더스가 지난 시즌의 수비 지표에서 꼴찌를 기록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경기를 내주면서도 올 시즌 현재까지의 성적이 5승 3패거든요. 5승 3패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할 정도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날씨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뭐 브라운스의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판타스틱 4라고 불리던 그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진 중에서 이날 경기 2명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러닝백 닉첩, 그리고 시즌 아웃 된 오델 베컴. 그러니까 한 명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2명이 빠지니까 분명히 빈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다행인 거는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10주 차에는 닉첩이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뭐 FA로 영입했던 오스틴 후퍼까지 좀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자비스 랜드리를 도와줄 넘버 2 리시빙 옵션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브라운스에게는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자비스 랜드리 선수가 굉장히 좀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 뻔했던 장면에서 셀레브레이션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오델 베컴 선수의 등번호였죠. 13번을 아마 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 베컴을 좀 위하는 그런 이제 우정을 드러낸 바 있었는데, 아쉽게 그게 이제 볼을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볼이 땅에 떨어졌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터치다운으로 좀 연결이 되질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었다고 한다면, 왜냐면 그 상황을 다시 보면 자비스 랜드리 선수가 공을 잡기 전에 저글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자비스 랜드리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글을 하지 않았더라면 터치다운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브라운스로서는 그 장면이 가장 아쉬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포함해서 이 경기에서 그 미세한 차이로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들이 한 2가지 정도 더 있었는데, 뭐 그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 2쿼터 후반에 레이더스의 리시버 헨리 럭스가 엔드존에서 정말 멋지게 캐치를 해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발은 명확하게 엔드존 안으로 들어왔고 두 번째 발이 거의 엔드존 안에 한 98% 정도는 엔드존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발끝 정말 그 미세한 깻잎 한 장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뭐 엔드존 라인을 밟았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뭐 레이더스가 챌린지까지 했는데 어쨌든 뭐 판정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지가 됐고 이게 헨리 럭스의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질 않았는데, 이게 발이 조금만 더 작았으면 터치다운이 됐을까? 뭐 저는 그런 뭐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세한 차이였고, 뭐 화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줬지만 뭐 제가 심판이었어도 이게 판정이 좀 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이제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이 판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명확하게 보여야 이게 판정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뭐 어떤 각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원심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초의 원심이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심판의 판단을 일단은 존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50대 50 상황이었는데 심판이 보기에는 일단은 좀 나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장면만 더 말씀을 드리면 헌터 렌프로의 그 터치다운 장면에서도 렌프로가 볼을 컨트롤했는지가 좀 불명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피셜 리뷰 끝에 어쨌든 볼을 컨트롤한 것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장면들이 한 3가지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좀 레이더스가 결과적으로 웃으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 벅스를 만나서 아주 크게 혼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빠르게 그 후유증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중한 승리를 획득을 하게 됐는데 향후 3주간 이제 지구 라이벌들을 좀 돌아가면서 만나게 돼요. 이 세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레이더스의 2020 시즌 결과와 직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더스와 브라운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